자, 안녕하세요. 카리스 썩스! 예. 힘있게 파이팅 넘치게 또 한 시간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저번 시간까지는 뭘 배웠냐면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이번 시간에 한번 써먹어 보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생물이다. 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한번 봅시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바이러스입니다. 요새 누구나 많이 들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뭐 바이러스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바이러스는 요 바이러스에서 발견이 됐는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라고 부르는데 T가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러니까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면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TMV라고 이름 붙어진 이유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자이크 걸린 것처럼 이렇게 잎에 원래 모양이 구겨져 가지고 독특한 어떤 모자이크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그와 같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에요, 담배라는 식물에서.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한번 볼게요.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뱃잎에 즙을 짜서, 그죠? 세균 여과기로 걸렀습니다. 세균 여과기는 뭐냐면은 세균 여과기는 요렇게 채예요, 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채인데, 이 채의 크기가 세균이 딱 들어갈 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채가 있는데 이 크기가 딱 세균 크기야. 세균은 못 빠져나가고 딱 걸립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런 채가 있는데 여기 세균이에요. 세균이 딱 걸리는 거야, 여기.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크기가 작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균 여과기로 걸러서 얻은 여과액, 요 밑에 떨어진 여과액, 이 안에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 여과액을 묻혔더니 담배 모자이크병이 걸렸다. 그 얘기는 담배 모자이크병을 걸리게 하는 아이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과액으로부터 TMV를 분리 농축해서 결정을 얻었고, 그 다음에 결정을 얻었어요. 근데 이 결정을 물에 녹여서 감염을 시켰더니 양이 늘어나더라. 자, 보세요. 분리하고 농축해서 결정을 얻었어. 완전 바싹 말려가지고 어떤 물질을 얻어낸 겁니다.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질 농축하고 분리해서 농축해서 결정을 얻었다는 얘기는 수분 다 빼고 요걸 이렇게 물질처럼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즉, 생물은 아닌 거야. 근데 이거를 물에 타서 잎에 발라줬더니 그 양이 10마이크로로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얘기는 복제가 됐다는 얘기죠. 뭔가 생명활동을 한 거지.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떤 무생물적인 특징도 있고 생물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녀석입니다. 자,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면에서 보면 생물로 볼 수 있냐?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은 DNA와 RNA를 얘기합니다. 핵산은 DNA와 RNA를 핵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왜 핵산이냐면 DNA와 RNA가 핵 안에 있는데 산성이거든요. 핵 안에 있는 산성물질, 핵산이죠. 그죠? 그래서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 정보를 후대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DNA든 RNA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내 정보를 후대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생명상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유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전. 그 다음 또
보세요.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하고 늘어날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가 되려면 뭔가 어떤 자기하고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 그죠? 그다음 증식할 수 있다.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생명현상의 특징 중에 생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생식이 가능하고, 그죠? 유전현상이 가능하고 생식을 할 수 있고 물질 대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녀석들이 출현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 환경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나하고 유전적으로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만 쫙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내가 특정한 병에 잘 걸리면 나랑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아이들만으로 지구가 꽉 차 있으면 동시에 병에 휩쓸려 버릴 겁니다. 근데 다 조금씩 달라, 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면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떤 녀석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죽어나가겠지만 그 중에 몇몇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유전, 그 다음 물질대사, 생식, 진화, 환경에 적응, 진화,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만 가능하냐면 바이러스는 혼자 살 수 없고요. 다른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서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숙주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숙주세포는 뭐냐면 침범을 당하는 세포. 이게 숙주세포야. 그러니까는 자, 이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내 몸이 이 바이러스의 숙주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그러니까 숙주세포 안에서는 이렇게 생명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숙주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그냥 이게 몸 바깥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숙주세포 밖에서는 물질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숙주세포 안에서는 물질대사를 하고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물질로 존재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대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몸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기하고 똑같은 걸 막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몸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먼지나 어떤 물질의 상태로 그냥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생물로 볼 것이냐 무생물로 볼 것이냐 그 경계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요게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DNA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RNA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RNA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네. 대표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듣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입니다. 한 가지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DNA와 RNA 중에서 DNA는 RNA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RNA는 DNA에 비해서 훨씬 잘 변합니다. 잘 변한다는 얘기는 변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잡는 치료약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백신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이가 많으니까. 만들어놔서 투여를 딱 하려고 그러면 벌써 바이러스가 껍데기를 바꿔 입었어요. 변신을 하는 거야. 그럼 공격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미 과학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 부위들을 찾아서
공격할 방법을 찾겠지만 일단은 DNA 바이러스보다는 RNA 바이러스가 다루기가 어렵다. 사람 입장에서.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파트는 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화면 끄고 한번 집중해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명과학의 특징을 배웠는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 실제로 써먹은 예가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화성 탐사, 그죠? 화성 토양 안에 생물이 살아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생물이 있냐 없냐 요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근데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되지 라고 하지만 크기가 작은 것들은 현미경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현미경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샘플로 만들어서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외계의 생물이 우리의 지금 생물과는 어떤 체계가 전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물이라면 살아서 움직인다면 반드시 이 특징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실험을 설계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에 있는 생물이든 뭐는 하겠다. 네. 물질 대사는 할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동화와 이화 반응이 있죠. 어떤 생물이든 간에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여기까지 과학자들이 전제를 한 거예요. 이게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 실험의 기본적인 전제. 이 실험을 디자인한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고 있는 생각. 그게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요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화성 토양이에요. 화성 토양.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 화성 토양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 이제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인데 여기 보시면은 14 그죠? 네, 이렇게 쓸게요. 네, 요게 신기한 거야. 원래 존재하는 거는 뭐냐면은 C12가 자연 상태에 많이 존재하는 건데 요 14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됩니다. 동위원소가 돼요. 여기 방사선이 나오는 동위원소가 됩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연 상태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요걸 넣어준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뭘 가정했냐면 이 토양 안에 뭐로 나는 녀석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했을 것 같습니까? 토양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은 세균이지만 이 녀석이 혹시 광합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 실험을 디자인한 거예요. 광합성은 동화 반응이 되죠. 동화 반응은 이렇게 합치는 반응입니다. 합치는 반응,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반응,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안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포도당의 화학식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포도당인데 요 방사선 동위원소 탄소를 이용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요런 포도당이 방사선 탄소가 들어있는 포도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이 흙 속에 요와 같은 물질들이 막 쌓이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면 이 안에 요와 같은 포도당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포도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양이 너무 작으면 시약을 써도 안 나와요. 포도당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세요. 여기서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요런 포도당이 만들어질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 포도당이 있다. 이 안에 포도당이 이렇게 있다. 잔뜩 있다. 시간을 충분하게 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햇빛 끄고 요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제거합니다. 요 안에 CO2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제 흙 안에
이런 포도당만 들어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태워요. 태우면 이게 타면 어떻게 되냐면은 타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요 방사선 탄소가 들어있는 걸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네, 방사선 탄소가 있는 CO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방사능 계측기는 이 방사능 계측기는 뭐를 검출하는 거냐면 요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정리할게요. 만약에 이 안에 요 흙 안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다. 그죠? 그러면 요 방사선 탄소가 들어있는 CO2를 넣어줬어요. 햇빛도 넣어주고 그러면 이 안에서 생물이 광합성을 해서 가정입니다.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이런 포도당이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기체를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 토양 안에 요 포도당이 들어있을 겁니다. 만약에 했다면 그 상태에서 팔팔 태우는 거야. 확 태워. 태우면 이게 재가 되면서 요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계측기를 쟀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요 방사선 이산화탄소, 방사선 탄소가 들어있는 CO2가 나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안에 요 포도당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안에 광합성 생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한 실험 결과는 어떻다? 네, 계측이 안 됐다. 그 얘기는 광합성하는 생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이게 함유된 영양소, 그러니까 뭘 넣어준 거냐면은 이거 넣어준 거예요. 포도당 넣어준 건 먹을 거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네, 호흡,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호흡 반응, 즉 이화 반응을 하는 생물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쉽죠. 얘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시간을 둡니다.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몸에서 에너지로 썼다면 뭐가 나올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썼다면 뭐가 나올 거냐면은 요거 그 다음에 물이 나오겠죠. 네, 이건 검은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호흡하는 생물이 있다면 요거 검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나오는지.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 달아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네, 검출 계측이 안 됐다. 그 말은 호흡하는 생물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광합성, 동화 반응하는 애도 없고 이하 반응하는 애들도 없더라. 그 얘기는 화성 토양에는 생물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요거는 여기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는 방사선 탄소가 함유된 영양소인데 여기는 그냥 영양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방사능 계측기인데 여기는 기체 분석기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기체 분석기는 기체의 성분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기체의 성분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뭐 산소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CO2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장치인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호흡을 하는 생물이 있다면 영양분을 넣어줬으니까 이것도 호흡하는 생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는 줄어들고 호흡하면 이산화탄소는 늘어나는 이와 같은 기체 성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체 분석 결과 기체 성분의 변화가 없더라. 그 말은 뭐다? 이 말은 생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걸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실험은 동화 반응과 이하 반응, 동화 반응과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동화 반응을 이용한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의 실험, 이쪽은 이화 반응을 이용해서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한 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물질대사를 이용해서 생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 그런 실제로 수행했던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